오늘 새벽 0시 18분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가 서울 동부구치소에 들어섭니다. 이때부터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서 미결수인 구치소 수용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이름과 나이 등 신분 확인을 거쳐 간단한 신체 검사를 마친 뒤 구치소 생활에 필요한 수의와 물품 등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동부구치소장의 안내를 받아 왼쪽 가슴에 수용자 번호를 달고 수용기록부용 사진, 이른바 머그샷을 촬영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게 주어진 수용자 번호는 716번. 앞으로 구치소 내에서 교도관들이 대통령님이나 이름 대신 이 전 대통령을 부르게 될 공식 호칭입니다. 이렇게 수감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친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 12층에 마련된 독방에 안려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머물게 될 독방은 화장실을 포함해 13제곱미터, 약 4평 규모로 텔레비전과 침구류, 테이블이 비치돼 있고 간단한 샤워시설도 추가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12층 해당 라인은 모두 비워 이 전 대통령이 일반 수용자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했고 이 전 대통령 전담 교도관도 지정된 상태입니다. 구치소 측은 상대적으로 넓은 독방과 전담 교도관 외에는 모두 일반 수용자와 똑같은 처우를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수감 첫날 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뒤척이는 불면의 밤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오열했던 아들 시영 씨 등이 구치소를 찾은 장면이 목격됐지만 연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누굴 원망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 구속되기 하루 전 작성된 12문장의 석 장짜리 자필 입장문은 스스로에 대한 자책으로 시작됩니다. 과거 잘못된 관행을 끊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현재의 국민 눈높이에는 미흡했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본인의 혐의가 범죄라고 인식하기보다는 과거에서 이어진 잘못된 관행이었다는데 방점이 찍힌 표현으로 풀이됩니다. 그나마 현 상황에 대한 스스로의 자책이나 회한은 여기까지입니다. 뒤이어 지난 10개월 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본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를 겨냥하고 있는 검찰 수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냅니다. 수사 과정에서 아랫사람의 일탈이라며 측근들과 선을 긋던 모습과는 달리 휴일도 없이 일만 했던 사람들이 자신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필 입장문 어디에도 불과 1년 만에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의 구속이라는 참담한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에 대한 미안함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는 말로 현재의 수사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복잡한 심경과 법정 투쟁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MB 수사에 대한 스탠스는 MB는 우리 당을 탈당한 분입니다. 둘 다 똑같이 당 차원에서 대응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제 자유한국당은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이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다며 정치 보복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홍준표 대표도 오늘 페이스북에 오로지 주군의 복수를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적폐청산의 미명 아래 정치 보복하는 것이라고 국민들은 보지 않을까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홍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알진 못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18개 혐의 중에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총선 공천의 대가로 4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적은 없습니다. 대신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만 반복했습니다. 어제 이 전 대통령의 자택에는 권성동, 김영우, 장제원 의원 등 옛 친이계 의원들이 집결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한국당의 정치 보복 수사 주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워하던 사람인데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묘합니다. 이제 나는 누구를 쫓아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에 조금 기분이 묘합니다. 이제 이명박이 구속된 거는 이제 시작이에요. 굳이 했다고 하면 5분의 1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다스가 누구 거냐 이 부분만 밝혀졌지 진짜 이 권력을 가지고 했던 나쁜 짓들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진짜 거대한 비자금의 저수지가 잠자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찾아야 돼요. 이명박은 돈의 신입니다. 돈을 뺏어야 이 사람은 진짜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감옥에 가서도 돈만 안 뺏기면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해. 2년 동안 썼고 돈을 몇 조 벌면 이건 얼마나 잘한 거야. 자자손손 돈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사실 4대 강도, 자원외교도 그리고 그 많은 권력을 가지고 이권을 취했던 것도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이제 시작이죠. 일단은 아까 이명박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을 다 버스에 태워서 감옥에 보내고 싶어요. 그 사람들이 그 마피아 집단, 이 대한민국이라는 권력을 잡아서 이 권력을 가지고 이권을 쟁탈한 그 범죄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검찰에 불려가서 다 이명박을 가리키고 이명박을 불고 나가서 자기네들은 다 살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다 모아서 버스에 태워서 무상급식행 그 버스에 태워드리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네, 각하 편히 쉬십시오. 가시는 길은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곧 변호사비도 제가 해외에서 찾아다가 바치겠습니다. 그러니 편히 쉬십시오. 이명박 각하 감옥에 가서는 제발 예수 믿으세요. 돈만 믿지 마시고. 밤에 이명박 씨가 구속됐습니다. 기분 묘하시겠습니다. 글쎄 그렇게 막 박수치고 그런 느낌이 안 되더라고요. 좀 잡잡하고. 그렇죠. 네, 저도 수감되는 그 장면을 쭉 지켜봤는데 우선 역대 대통령들이 이렇게 늘 사법 처리되고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로는 참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고 또 하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저는 일찌감치 정말 대국민 사과를 좀 하고 고백을 좀 하고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다 싶었던데 끝내 오리발 내밀고 아무것도 협조를 안 타가 결국 가장 안 좋은 불행한 상황까지 간 것이 너무너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돌발로 생긴 사건이라 그러면 충격파가 클 텐데 10년 동안의 수건 사업 같은 거였어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우리 같은 불의의 인간형이 그런 사람들인가 봐요. 속 시원하다, 통쾌하다 이건 두 번째 문제고 그 앞에 한켠에 씁쓸한 느낌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 사람 동정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죄를 진 사람이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가주면 유무지를 떠나가지고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자로서 국민들한테 주는 상처라는 게 있거든요. 그 감정을 어루만지지 못하는 그 리더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구속을 바라던 많은 사람들도 처벌을 바라고 구속을 바라던 많은 사람들도 한편에서 그냥 이거 박수칠 일만은 아니다 이런 느낌이 대부분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다시 이명박 씨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생중계로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자의 사실은 체포 순간이거든요.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전직 대통령을 체포해도 된다. 체포하라. 라고 법원이 결정을 내려준 거잖아요. 네. 그래서 부장검사 2명이 이명박을 체포하러 갑니다. 영장이 발부가 됐으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이명박 씨 나와서 주차장 문에 셔터가 올라가고 이명박 씨가 나오고 짧게 몇 사람과 악수를 하고 그리고 차에 타서 이제 가는데 일단 재밌는 장면 몇 가지. 하나는 자녀들이 다 나와서 배웅을 하더만요. 그 지점은 저는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이 막 그 발 동동 구르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개인적 감정으로는 연출된 어떤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특히 이시영 같은 경우는 외아들이에요. 그 외아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눈물 짓는 장면을 보는데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모습 동정심 유발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배웅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독립운동하다가 잡혀가는 상황이 아니면 비리로 잡혀가는 거잖아요. 근데 자식들이 거기에서 눈물 같은 걸 보이기 시작하면은 이게 본질이 흐려진다는 측면이 있어요. 정정당당한 법의 심판을 받으려고 가면 그런 모습 없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 만약 저런 경우에 집에 다 남겨두고 혼자 당당히 담담히 나왔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져요. 저도 그런 생각은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연출이죠. 그 장면을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녀들을 연출시켰다. 그건 좀 더 좀 비인간적인데요. 그러니까 만약 그렇다면. 마지막 인사는 얼마든지 안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측근들보다 더 관심 가는 스포트라이트가 자녀들일 텐데 나와서 그런 슬픈 표정을 짓고 뭐 발 동동 구르고 하는 모습은 의도된 연출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썩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예. 김윤옥은 문 안에서 남편을 붙잡고 대성통곡을 했었다고. 한국인의 정서가 그래요. 아무리 사악한 독재자라고 해도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약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퇴임 1852일 만에. 사실은 이 수사가 박근혜 때 이루어졌어야 되는 수사잖아요. 그렇죠. 지난 정부에서 전 정부에 대해서 불법이 있으면 해결됐어야 하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권을 창출시켰던 원세훈이나 국정원, 국가 권력을 용인하고 동의해줬던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이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 권력이 박근혜 정권을 만드는데 동의하거나 암묵적으로 동의하거나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고 봐줬던 거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둘이를 한꺼번에 사법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이 있고요. 네. 근데 놀라운 것은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법원의 증거 기록 157권, 페이지로는 8만 쪽이거든요. 진짜 놀라운 것은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의원님도 감옥 가보셨죠? 이런 종류로는 안 가봤습니다. 아니 어쨌든 가보시잖아요. 이런 종류로 안 가봤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네. 독재와 싸우다가 이렇게 가신 건데 감옥에 그런 권력자가 갇히는 순간 사실은 법물 터지듯이 계속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8만 쪽짜리인데 앞으로 나올 또 여러 가지의 어떤 사건들은 80만 쪽이 될지 8만 쪽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명박 씨가 재판을 시작하게 되면 예상되는 증인만 5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예상되는 증언만 500명에 이르고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제 밤에 11시쯤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데 검찰 부장 검사 2명이 체포로 간 시간이 12시 넘어서인데 그건 뭐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 기소를 20일 안에 해야 됩니다. 구속을 하면. 그 20일 안에 기소를 하려면 하루를 까먹으면 안 되는 거죠. 11시에 구속영장 발부되면 바로 가서 체포하면 안 되고 1시간 텀으로 하루가 더 날짜가 있기 때문에 12시 2분에 정확하게 체포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구속이 됐는데 이 500명의 증인을 재판정에 부를 것도 아니고 또 앞으로 수많은 어떤 추가 증거들이 이제 제시될 건데 이런 문제를 역사적 판결과 기록을 위해서 증거를 남기고 증인을 부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깨끗이 본인이 인정하고 더 이상 주변에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사건 중에 이제 제 주위에도 과거에 한 분이 있는데 그분 제가 면회를 가서 그랬어요. 그분은 이제 본인이 잘못 때문에 이제 구속이 돼 있는 상태에서 본인의 잘못을 변호하기 위해서 증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자기를 도왔던 수많은 그냥 시민들을 이렇게 증인으로 불러요. 한 60명 이상을. 그 증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러지 말아달라. 그냥 깨끗이 인정할 거 인정하고 인정하면 증인을 안 부르거든요. 꼭 인정이 안 되니까 자꾸 이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죄를 받을 건 받고 끝내야지. 이걸 끝끝내 재판을 끌고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영장 실질 심사를 할 때도 이명박 씨가 안 나가겠다고 했대요. 이제 뭐 실제로 박근혜처럼 영장 실질 심사에 나가서 오랜 시간 동안 소위 쪽을 파느니 결과는 어떻게든 똑같다. 영장 실질 심사를 나가건 안 나가건 구속은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 그냥 그 절차를 간소하게 하자 이런 전략이었다고 하는데 질문은 뭘 드리고 싶냐면은 재판 나오냐?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에 안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 재판 거부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할 겁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와서 할 이야기가 없었던 거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재판에 나와도 할 이야기가 없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례를 따라갈 건데 따라가면 죽습니다. 이것은 박근혜를 따라가면 안 되고 MB는 그런 점에서 박근혜를 따라가지 말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빨리빨리 인정할 건 인정해서 죄의 결과와 상관없이 국민들한테 정말 저 사람은 반성하고 있다. 정말 저 사람은 뉘우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만 될 겁니다. 괜히 박근혜 따라서 재판 안 나가고
변호사 선임 안 하다가 38년 큰일 납니다. 38년. 어디서 나온 건 겁니까? 아니 38년. 박근혜 38년 아닌가요? 아, 30년이죠, 30년. 아 30년인가요? 네. 구형만? 아. 구형만. 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왜 갑자기 38년 하시니까 이상하게 그 숫자에 욕을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38년. 저는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정치인이? 8년을 그냥 제가 38년이라니요. 마음속에 들켜버렸습니다. 자, 농담인 거 알고요. 근데 어저께 이명박 씨가 친필 입장문이라는 걸 페이스북에 뜬금없이 전날 써놓은 거를 이제 올렸어요. 예. 구속영장 발부된 게 22일 날 예. 11시, 밤 11시고 그 전날 새벽, 예. 20일 새벽에 예. 구속을 예감한 듯 써놓은 것이 있는데 예. 사실 이건 거들떠 보고 싶지도 않아요.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지만 어떤 심리 상태인가를 보기 위해서 잠깐만 볼게요. 아, 이거는요. 제가 마차님한테 읽으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마차님이 읽으면 진심이 돼버려요. 좀 진심 아니게 읽어볼 수 있잖아요. 아, 그래 봐요. 마차님. 진심 아니게 한번 읽어봐요. 도중. 너무 어려운 걸 시켜. 지금 이 시간 누굴 원망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 거짓. 갑자기.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면 기업에 있을 때나 서울시장, 대통령직에 있을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거짓. 잠깐만요. 거짓. 거짓도 거짓이지만 이런 얘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기 범죄 사실만 없다면. 근데 범죄 사실은 너무 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울시장이나 대통령직에 있으면 비리만 했겠어요. 어떤 사람은 다 자기가 어느 정도 해야 될 일은 다 하지. 그래서 자기 죄를 자기 업적 같은 걸로 덮고 싶어하는 심리예요, 이게. 특히 대통령이 되어 정말 한번 잘해봐야겠다라는 각오로 임했다. 거짓. 아니, 잘해봐야겠다는 각오라는 게. 잘 벌어봐야겠다. 이 말이었나요? 아니, 앞에가 괄호로 열고 비리를 뭐 이런 거고. 자, 다음이요.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절연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오늘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 이 부분이 좀 불만족스러웠는데 많이 나는 정치를 어느 정도 잘했다고 자부하는데 그중에 티끌 정도의 잘못이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오늘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이게 무슨 뜻이 있으냐면 그때는 이런 게 관행이었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서 좀 억울하다는 심정을 이렇게 에이씨. 재임 중 세계 대공황 이래 최대 금융 위기를 맞았지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이때 이 금융위기 맞았을 때 지금 이때가 2009년인데 정세균 대표하고 이명박 그 대통령하고 영수회담이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그때 배석을 그렇죠. 했잖아요. 네. 그때 같이 뻔히 앉아서 MB 눈을 쳐다보면서 저 아십니까? 제가 MB 당신의 위장 취업과 여러 가지 그 김윤옥 불법 돈 수수한 거 폭로한 사람입니다. 저 아십니까? 하고 마음속으로 물어봤다.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왜요, 의원님? 그 박영선 의원이 네. BBK 관련해가지고 네. 무슨 토론회에서 이명박 씨랑 이렇게 복도에서 이렇게 마주치는 상황에 네. 그때 기억나시죠? 뭐 그러면서 약간 원쟁이 있었어요. 네. 그 일설에 이명박이 했다는 이야기예요. 전현이 미쳤나? 이렇게 주위에서 이렇게 그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현직일 때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나가지고 토론회 할 때요. 아, 선거 나왔을 때요? 나와갖고 토론회 할 때 선거 캠프에도 이제 박영선 의원도 있었을 테니까. 네. 근데 그 영상이 있는데 영상 속에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 말은 묻혔는데 전현이 미쳤나 했다는 그 설이 있는데 만약에 아까 그 말씀을 속으로 하지 않고 밖에 청와대에서 했으면요. 그 직접 들었을 겁니다. 아니 원탁에 청와대 원탁에요. 대통령 앉고 우리 정세균 대표 이제 그때 우리 민주당 대표였으니까 회담 끝나고 이제 다시 정리하기 위해서 대통령 앉고 우리 정세균 대표 앉고 비서실장 제 앉고 또 그때 비서실장이 그렇게 4명이 앉아서 이제 회담 이후 구술을 하는데 이제 빤히 쳐다보면서 제가 속으로 겉으로는 못 물어봤죠. 알겠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영포 빌딩. 영포 빌딩 가서 그런 이야기를 속으로 물어보고 있었죠. 박영선 의원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 그런데 BBK 사건 덮어준 사람이 홍준표잖아요. 예. 자기 입으로도 이야기했었고. 그렇죠. 내가 이명박 대통령 만들어줬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가짜 편지 사건도 수사가 돼야 된다는 거고. 그렇죠. 가짜 편지가 그때 분명히 가짜라는 게 확인됐는데 지금 맞아. 그 수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돼야죠. 이제 어차피 BBK 이야기를 하면은. 예. 그리고 지금 금융위기 같은 이게 왜 여기 지금 등장하냐면은 처음에 왜 자기 그 사무실에서 국민 기자회견
기침해견. 기침해견. 좋아요, 저 표현죠. 그 기침해견 할 때 뭐 4대 강인에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자기의 업적이라고 볼 수가 없어서 자기가 금융위기를 극복한 것이 유일한 업적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건데 참.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이야기 하다가 옆으로 빠졌네. 이 금융위기를 우리 야당에서 당시에 우리 정세균 대표 시절에 조건 없이 이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 도와줬어요. 그때는 정말 우리 민주당 내에 생각을 달리한 분도 많이 있었는데 이 위기 앞에 혼연일체로 야당이 동의해줘서 여러 가지 국정과제를 풀 수 있도록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줬는데 그런 거에 비춰볼 때 지금 우리 야당은 홍준표 당이죠. 야당은 아무것도 돕질 않아요. 명분이 있어도 안 돕고 명분이 없는 건 더더욱 안 돕고 정말 그런 거 보면 이 야당으로서 전혀 자질이 없는 집권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쪽 야당은. 이승만, 다음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근혜 이렇게 무대기가 있어요. 사람은 달라질지는 몰라도 전두환 노태우가 한 묶음이고 그래서 32년 만에 전직 대통령이 동시 구속되는 뭐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처럼 이들이 정권만 잡으면 탈이 난다. 요거를 우리가 적나라하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뒤에 한번 또 읽어보십시오. 위기 극복을 위해 같이 합심해서 일한 사람들, 민과 관, 노와 사, 그 모두를 결코 잊지 못하고 감사하고 있다. 요거는 자기 편이 없다는 뜻을 반대로 저는 드러낸 거라고 봐요. 그때 나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 내 편 들어줘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 이들을 생각하면 송구한 마음뿐이다. 지난 10개월 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 가족들은 인륜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고 있고 휴일도 없이 일만 했던 사람들이 나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요거 열받네요. 휴일도 없이 일만 했던 사람들이 나로 인해 고통을 받는 걸 생각하면 그럼 자기가 인정하면 되잖아. 지금 자기 측근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휴일도 없이 일만 하라고 안 했는데 노동법 쉴 때 쉬면서 제대로 일하라 그런 거잖아요. 휴일도 없이 뇌물 받으셨잖아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휴가 쉬어라. 휴가 제대로 쉬고 일 제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10개월 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대요. 우리는 10년 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고요. 인륜이 파괴되는 거는요. 노무현 대통령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국민들한테 겪었던 고통을 생각 안 해? 자기가 누렸던 영화가 있고 재산이 있는데 나쁜 사람입니다. 사실은 저 개인도 10개월이 아니라 수많은 법원에 다니면서 재판받고 이런 아마 저 하나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고통받았습니까? 예. 휴일 좀 찾고 일 제대로 해주시지. 그다음 내가 구속됨으로써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이 좀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바라건대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나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이 중에 골목 성명 같은 건데 시대가 SNS 시대로 바뀌어서 SNS 골목 성명 같은 거죠. 자기가 할 말이 많은데 지금은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건 할 말이 진짜로 없다는 뜻이에요. 이 시점에 말하지 않으면 말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구속됨으로써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가족들이 고통이 덜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가서 진실을 이야기하면 돼요. 지금 이렇게 막 그 뇌물 관련해 재판받고 있는 자기 측근들이 사실상 석방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내가 시켰다. 이 사람들은 잘못 없다라고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한다 그러니까 아무튼 기도하면서 많이 참여가 될 거라고 본데요. 그 감옥이라는 것이 3평 정도 되는 3평이면 넓으면 넓고 좁으면 좁은데 그 감옥 안에서 이렇게 앉아서 24시간을 혼자만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면 스스로가 많이 이제 참여가 될 거라고 봐요.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역임했던 사람으로서 기도가 될 거다. 예. 기도를 하기 싫어도 기도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마어마한 싸움에서 강기정 의원님이 진짜 승자시죠. 이명박은 이제 감옥에 갔고요. 예. 그걸 사필 기정이라고 하잖아요. 사필 규정이 아니라 규정. 규정이죠. 예. 네. 사필 규정은 뭐냐면 귀숙과 강기정 뭐 이런 뜻이에요. 유기숙과 강기정의 준말. 그렇죠, 그렇죠. 규정. 네. 나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이분 또 대한민국 봉헌하시려고 그러지. 서울시 말고 대한민국을. 사실 이럴 거예요. 이명박도 뭐 강철 같은 의지로 우뚝 서는 뭐 강기정 의원 같은 분이 아니고 감옥에 최소한 10개월 정도 언론들이 검찰과 함께 수사를 한 거거든요. 계속 비리가 터져 나왔잖아요. 그러면 떨리기 시작해요. 그러다 어느 시점이 딱 되면 나 구속됐구나라고 느끼겠죠. 법리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적게 맞을까? 요 궁리를 했겠죠. 그러다가 사실 전직 대통령도 지낸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구속될 수는 있겠다 싶어도 실감하지는 못할 거예요. 이게 꿈인가 싶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어느 시점 구치소에 차가 딱 들어가서 이제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막 먹어서 찍고 뭐 등등 그 과정 속에 철커덩 철문이 닫히는 순간 그때서야 심정적으로 오해를 한답니다. 내가 갇혔구나. 근데 우리 같은 보통의 자범들은 들어가도 그냥 뭐 그게 별다른 게 없는데 이런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에 멘탈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방송은 오늘은 아예 일제히 조사를 안 한답니다. 그것도 전략이야. 그 사람이 멘탈이 붕괴되기를 좀 기다려주는 거예요. 언론 보도에 나오잖아요. 오늘은 검찰이 조사하지 않아. 그게 다 전략이 있다는 거죠. 하루 종일 혼자 있는 거예요. 밥만 먹고 식판 갖고 자기가 직접 식사해야 되고. 요즘 그 동부구치소 시설이라는 사진이 돌잖아요. 그 이명박이 직접 들어갈 방이라고 하는 거. 근데 이 방 자체가 요즘 보면은 노량진 자취방, 월세방보다 훨씬 좋아요. 그래서 시세로 따지면 한 1,000에 50, 60 정도 된다. 아, 방값이 1,000에 5, 60이요? 근데 그 양반은 그걸 무상으로 살지 않아? 밥까지? 그러니까요. 아이, 진짜. 식단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영양식. 오늘 이 순간부터 의원님 포함 그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일반인이고 정치를 해본 적 없으니 부탁드리는 거예요. 네. 물론 우리 쪽 분들은 대부분 분들 그렇게 잘 살아오셨지만 죄를 지면 어떤 권력을 쥔 자도 결국엔 감옥 간다. 네. 그게 진짜로 사필 귀정인 거잖아요. 네. 기정이 아니라 뭐 다른 걸로 해주세요. 자, 이명박 얘기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도곡동 땅이 어떻다고요? BBK가 어떻다요? 뭐 도곡땅이 어떻다고요? BBK가 어떡하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BBK가 어떻다요? 그쵸? 어떻다요? 동영상을 보면은 BBK가 어떻다고요 하지 않고요. 도곡동 땅이 어떻다고요? BBK가 어떻다요?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그 상황이 박근혜로부터 공격당하던 시점이라서 막 흥분해가지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렇고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자체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강기정 의원님이 저랑 방송하면서 만약에 어떤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고 치면 금방 드러난다는. 그래서 자기가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한 번 더 인정하는 순간에 이 사람은 더 나쁜 사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수사가 막 해오거나 비판을 할 때 공격하지 말아주세요라든지 뭐 이렇게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는 순간에 더 비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명박 씨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 나지 않았어요? 국밥이요, 국밥. 서민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이게 이제 셀러리맨의 신화가 써지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 서민으로 태어나서 현대건설의 평사원으로 입사해가지고 회장까지 지낸 사람이다는 그 이미지가 사실은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든 결정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밥집 할매 욕, 국밥집 할매 그 카피 광고 그것 때문에 당시에 2008년 대선, 2007년 말 대선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상당히 어려울 때입니다. 동시에 또 어떤 환상을 꿈꾸는 백마 타고 온 지도자를 바라던 그런 시기에 청계천의 신화를 만든 이명박이 쫙 나타나서 정말 서민들과 함께하는 국밥 할매를 앞에 두고 배고픕니다 하니까 그냥 국민들이 아이고미 지도자 백마 탄 기사가 나타났다. 그래서 아마 그때 역대 대통령 선거의 가장 큰 표 차이로 우리 야당이 지게 됐죠. 그렇죠. 그때 그 성우의 목소리 지금도 기억나요. 이명박은 배고픕니다. 근데 그때도 거짓말이었어요. 그 할머니가 강남의 국밥집 유명한 데 할머니인데 낙원동에 있는 국밥집을 허름한 데를 빌려가지고 일부러 찍었다. 그 사실 그 자체가 거짓말인 것이고요. 예. 오밤중에 웬일이요? 배고파? 맨날 쓰잘데기 없이 쌈박질을 하고 지랄. 에이, 우린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어. 청계천 열어놓고 이번엔 뭐 해낼게요? 밥 더 줘? 퍼먹어 이놈아. 코스프레를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최상위 특권층이고요. 지금 다스만 해도 연매출이 10조 원에 가까운 사실상의 대기업입니다. 이제 그런 거에 실소유주가 되는 것이고요. 그때면 지금 국밥집 할매 광고 찍을 때는 이미 김윤옥 배우자가 돈을 핸드백으로 그렇죠, 받기 그렇죠. 시작할 때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유기숙 씨랑 둘이 이제 술 한잔을 최근에 집에서 하면서 2007년에 그 에르메스 핸드백도 받고 그 안에 3천만 원인가요? 돈이 들어있다 없다 지금 논란이 있는데 3천만 원인데 왜 그걸 받았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둘이 한참 이야기를 해도. 그러니까 한 일국의 대통령이 거의 된 입장에서 그 3천만 원이라는 돈은 서민에게는 어마어마한 돈이지만은 그 대통령이 되는 입장에서 그 돈이 필요치 않는 돈인데 그걸 왜 받았을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 그래서 서로 그 이야기를 한참 둘이 하고 있었던 거죠.
의원님은 이해가 안 되시죠? 아니, 돈이 있어본 적이 없으신데. 그러잖아요. MB가 돈도 많고 그런데 왜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받았을까? 너무 진지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분석한 게 정확할 거예요. 네. 이명박은요. 돈 중독이 맞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보면은 돈을 받는 과정이나 스킬이 돈 중독 현상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게 크건 작건 간에 돈을 들어오면 마다할 수 없는, 뒷탈이 안 나는 돈만 받았다는 뭐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 2009년에 제가 김윤옥 여사가 아멕스 수표로 대우조선해양 연임 노비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 돈 다발을 아멕스 수표로 받았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과연 그랬을까라는 정도의 의구심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 제 곁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들은 분들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쪽 동네는 MB 쪽 동네는 충분히 그랬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수사를 좀 하면 어쩔까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하겠죠. 예. 네.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명박 씨에 대한 수사는 이제 시작이에요. 8만 쪽이 아니고 800만 쪽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씀드리고, 그중에 이제 최근에 다시 나오고 있는 게 4대강에서 뇌물을 받는 장면이 지금 하나 나온 거예요. 영포빌딩 그 서류에서 4대강과 같은 이런 또는 자원비리, 방산비리 이런 것들이 동시에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검찰이 공식적으로 수사를 했다는 이야기는 안 들리지만 제1롯데월드 허가건만 해도 이명박의 청와대가 주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명박 씨는 답이 안 나와요. 박근혜는 어느 정도 얼개가 다 나와서 지금 재판을 진행 중이잖아요. 이명박 씨에 대한 수사는 재판과 동시에 몇 년간 이루어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이낙연 총리가 세계 물의 날 기념식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안에 4대강에 16개 보를 개방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명박 씨가 4대강을 시작하면서 했던 게 가뭄 예방, 홍수 예방, 수질 개선 이런 거였거든요. 이게 동시에 3개가 가능합니까? 보가? 그 당시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참 22조 4대강 이건 정말 돈의 문제이기도 환경의 문제이기도 하고 정말 아무 쓰잘데없는 일을 해버린 거죠. 이제 16개 보를 개방한다는 것은 22조 원 들여서 만든 모든 4대강 자전거 도로 빼고는 다 그냥 무용지물이 된다는 건데요. 그 당시에도 저도 이제 국토위원회에 있어가지고 국회에서 재선 때입니다. 국토위에 있어서 이 4대강 예산 날치기 하는 거 막다가 벌금도 물고 뭐 재판도 회부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 중에 하나가 4대강 22조 투입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자전거 도로도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다니거든요. 어쨌든 그런 정도가 지금 돼 있는 상태인데 네. 결국엔 수질인데 당연한 거잖아요. 물은 흘러야 수질이 깨끗해지는 건데 16개 보 개방한다 그러니까 지금 영산강에도 광주 주변에 죽산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방해야 되는 거고요. 진직 개방했어요. 거기는. 죽산보 쪽이 저희 고향이잖아요. 거기 이제 지금 수질도 안 되고 수질도 악화되고 수질이 안 좋은 수량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수질 수량이 다 안 되고 있어서 우리 그쪽 죽산보 그다음에 또 뭐죠? 거기는 지난번에 먼저 개방을 했죠, 우선. 네. 물이라는 게 급수에 따라서 네. 식수가 가능한 게 있고 농업용수 가능한 게 있고 네. 공업용수 가능한 게 있는데 어느 쪽에도 못 쓴다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거는 네. 당연히 개방해야 되고 사실상 이 관리 비용보다는 차라리 폭파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가 현실화돼야 되는 거죠. 이제 사실상 우리가 문재인 후보 시절에 대선 공약을 만들 때도 이거 고민을 했는데 수문을 여는 순간 이제 폭파의 문제는 나중에 문제고 그렇죠. 여는 순간 이제 옛날로 그대로 돌아간 거지요. 다시 이제 여는 순간 수문을 개방하는 순간 회복이 조금씩 된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미 콘크리트 구조물은 이제 이걸 다시 철거하는 과정은 앞으로 과정이고 수문을 개방하는 순간 이제 환경이 조금씩 돌아오고 복원된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박근혜 때까지 관련 부처들이 굉장히 거짓말을 해왔어요. 수질이 나빠지는 게 대체적으로 어떤 거를 이야기했냐면은 농업용수를 쓰다가 버린다든지 가정에서 버리는 오폐수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오염되는 거지 4대강에 있는 보 때문이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해왔었는데 실제로 이번에 대통령 되시자마자 20몇 개를 샘플로 열어봤거든요. 정말 수질이 좋아진 거죠. 그 거짓말들을 해왔던 사람들 또는 4대강 같은 데 부역했던 사람들도 사실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돼요. 교수들 나와가지고 4대강을 만들면 수질이 좋아진다. 그렇죠. 그때 전문가들이라고 소위 동원해서 막 수치 제시해가면서 좋아진다라고 했던 그 전문가들은 처벌돼야 됩니다. 최시중이 운영하는 골프장에 기업 조그만 건설회사 대표가 이명박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그 당시 5억 원을 받고요. 나눠서 5억 원을 받는데 바로 4대강 공사에 참여를 시켜줘요. 그리고 그 회사는 2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려요. 이런 방식인 거야. 5억 주고 200억 땡기고. 에이 나쁜 새끼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외국 나가셔가지고 또 외로우실 수 있을까봐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베트남 이번에 갔는데요. 네. 베트남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진짜 중요한 문제가 민간인 학살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 저는 어렸을 때도 그 당시에 우리 윤리 선생님 하시던 분이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 군인들이 베트남 가서 민간인 학살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우리 언론이나 뭐 우리 관련된 책에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지만 베트남 사람들의 원성이 크다더라. 그러니까 한국 군인들도 외국에 나가서 민간인 학살한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필연적으로 위안부 문제 같은 게 저는 비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일본이 전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는 게 반성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이명박 씨처럼. 마찬가지로 베트남 양민 학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반성을 안 하다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과의 뜻을 표했었거든요. 이 세력이 한 것도 아닌데, 근데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 지금 베트남 가셔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모범적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양국 간의 불행한 역사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며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협력 증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가길 희망합니다. 예. 일본도 이런 이야기를 좀 속 시원히 우리한테 그러니까, 하면 좋겠어요. 우리 세대들은 베트남 참전하고 직접 관계에 있지 않지만 우리 형님 세대들, 아버지 세대들이 대부분 이제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베트남을 베트콩이다 이렇게 해서 비하하고 또 베트남 그 양민들, 베트남 국민들을 매우 그 미개한으로 폄하해서 그 당연히 죽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예전에 뭐 아메리카 대륙을 백인들이 점령할 때 거기 원주민들 원래 살았던 사람들 인디언들을 죽일 때 그런 감정들을 갖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진실된 마음으로 베트남과 관계에 대해서 사과할 건 사과하고 미래로 나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베트남 국민들은 좋아했을 것 같아요.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름하여 요즘에 외교 천재로 불리고 있거든요. 네. 지금 한반도 또는 북핵 문제를 풀어내는 그 방식이 천재여서 천재라기보다는 정석으로 풀고 있는 것이 결론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 이런 거거든요. 네. 진심으로 대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순리대로 풀기 시작하는 외교 천재처럼 보일 정도로 워낙 풀기 힘든 문제였기 때문에 베트남이나 미얀마나 이런 데는 앞으로 우리 한국 기업 입장에서도 뭐 그동안도 그랬지만 더 많이 그 시장 진출을 해야 되고 그래서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잘 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시장이 뭐 중국, 인도라든지 말고 이제 떠오르고 있는 시장이 이제 동남아시아 쪽, 아세안 이런 쪽이라고 보거든요.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별로 관심 없을 때에도 이런 쪽에 가서 이제 하나씩 초석을 다져 넣는 거죠. 네. 그런 시장들이 아직 굉장히 많이 열려 있고요. 인구가 굉장히 많은 쪽입니다. 인도네시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쪽이 인구가 뭐 중국이나 인도에 비할 바는 아닌데 그쪽 아세안으로 묶어놓으면요. 수억 정도의 인구를 갖고 있는 그런 신세계라고 좀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이번에 대통령이 베트남에 가서 박항서 우리 감독, 축구 감독 그 시축도 하고 축구 그래서 더 박수를 많이 받고 이번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국가대표 게임에서 2위까지 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아마 베트남 국민들이 좋아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베트남은 사실은 미국이 진전쟁이거든요. 베트남 전에 참전해가지고 결국 미국이 진전쟁인데 그리고 나서 공산화가 된 뒤에 나중에 이제 다시 이렇게 열리는 어떤 과정 속에 한국에서의 이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연이은 사과들이 그쪽 국민들 입장에서는 양민이 학살당하잖아요. 그러면 적개심을 갖게 되거든요. 반한 감정 같은 게 있어요. 심한 게 좀 있었다 그러는데 진정 어린 사과, 꼭 그게 뭐 시장을 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역사적으로 청산을 시켜놓고 나면 국민들 마음은 풀리는 거죠. 베트남 다녀오셨습니까? 예, 다녀왔죠. 호지민 생가도 좀 갔다 보시고. 왔죠. 예. 네. 이런 뜬금없는 질문. 베트남 국민들은 진짜 호지민에 대해서 친근하게 느끼고 호 아저씨라고 할 정도로 지도자로 느끼고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예전에 대학생 시절 때는 베트남 이야기를 다룬 황석영의 무기의 그늘 뭐 이런 책을 통해서 베트남과 베트남 전쟁과 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접할 수 있었던 것인데 한 베트남 간에 이제 좀 더 내밀한 역사 이야기가 좀 오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베트남이 우리 한국하고 분단 상황도 비슷하고
우리는 38선인데 거기는 17도선이던가 18도선인가 비슷하고 그런 역사적 배경도 좀 비슷하고 그래서 참 공감이 많이 되는 두 나라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국이 미국 철강의 관세 대상국에서 지금 일단은 제외가 됐거든요. 예. 한국만 그런 건 아니고요. 한국, EU,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이렇게. 일단 이제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하면서 트럼프가 아무튼 자국의 노동자와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이유로 해서 자동차 분야, 철강 분야 여러 분야에서 이 관세를 세게 매기기 시작했죠. 철강 관세 특히 이제 시작했는데 일단은 우리 대한민국의 노력도 더해져서 4월 말까지 유예가 되고 다시 재논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크게 참 박수를 보냅니다. 다만 이 미국 입장에서 이 재논의를 하는 목적이 뭘까? 이건 순전히 한미 FTA에서 특히 자동차 협상에서 유리한 협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철강 부문에 강한 태클을 걸었다가 철강 부문을 좀 풀어주는 채 하면서 실제로 한미 FTA의 자동차 분야의 이 협상을, 재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밑밥을 줬다 던졌다 하는 점에서 좀 씁쓸한 거죠. 그러나 어떻든 우리가 더 노력해서 철강 부분도 적정한 관세가 매겨졌으면 좋겠고 더더욱 이제 한미 FTA 과정의 재협정이 잘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한미 FTA의 재협상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어쨌건 간에 저는 이런 관점도 있다고 보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가 됐어요. 본인 입장에서. 지금 아베하고요. 트럼프가 내부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위기에 쌓여 있는데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풀어줄 위치에 지금 키를 갖고 있는 거에 좀 가까워서 아베도 내부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마어마한 위기지 않습니까? 그 위기를 북한과의 문제로 풀어내려고 한다. 한국에서 반미 감정 같은 게 생기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트럼프 입장에서도. 여기에 뭐 EU나 아르헨티나나 호주, 브라질 등등이 속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눈치는 보고 있다는 게 일단 보여지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원래 철강 관련한 거는 타겟이 한국이 아니고요. 원래는 중국이라고 보는 게 맞죠. 중국은 그대로 관세를 하는 거고요. 우리 한국과 EU 이런 데는 이제 유예를 시켰는데 아무튼 유예 과정에 저는 아무튼 한미 FTA 협정 과정에 제가 국회의원 초선이었는데 그때도 조금 불만이긴 했어요. 그때 지금 이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그 당시에도 통상교섭본부장이었고 한미 FTA 협정을 리드해 갔던 정부 당국자이기도 했는데 다시 이제 김현종 본부장이 이번에 또 이런 철강 협상을 잘 해서 뭐 아무튼 좋은데요. 그때 맺어진 한미 FTA를 일방적으로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해 온 것도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트럼프 정부가 생기고 나서 그것도 좀 부당했는데 이런 식으로 철강을 고리로 삼아서 철강 관세를 고리로 삼아서 한미 FTA를 재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미국이 좀 미워요. 이명박 구속 이후의 이슈는 사실은 개헌이라고 보고 다음 주 월요일이면 개헌이 발의가 된다고 하니까 대통령 발의 개헌이 그러면 이제 그 개헌 이슈로 좀 끌고 가고 이명박 씨 관련한 이제 구속 이후의 어떤 이슈가 좀 있을 것 같고 이 과정 속에 4월 달이 됩니다. 4월 달이 되면은 바로 그 달에 있을 남북 정상회담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달에 북미 정상회담 사이에 남북미 정상회담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의 일정이 지방선거 때까지 빅 이슈들로 그냥 이렇게 꽉 채워지게 되는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되는데 저는 한미 간의 철강 관세 문제가 잘 풀렸고 앞으로도 잘 풀리길 바란 것인데요. 이거 외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경제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외교나 정치 일정은 이렇게 술술 잘 풀려가는데 이제 경제 분야에서 철강 관세 문제가 풀리듯이 경제 영역에서 잘 좀 풀려서 지금 저 야당이나 이런 데서는 발목 잡기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뭐 다 잘해버리니까. 그런 점에서 경제 영역에서도 좋은 성과가 문재인 정부에서 나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세상은 사필 규정으로 돌아가고요. 결국에는 정의가 승리한다는 거를 이명박 씨가 입증해준 이런 케이스라고 봐요. 권력은 무한하지 않다. 환무십일용, 권불십년. 이게 상징적으로 드러난 거고요. 재판으로는 대법원에 판례가 남듯이
역사적으로는 이런 사례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국정원 특활비라든지 당선 축하금 같은 것들을 받지 않으면서 실제로 깨끗한 정권을 유지하기 노력했던 게 사실이에요. 일부 약간의 잡음은 있었지만 그 역사를 다시 역진시켰던 바로 그 인물이고요. 심지어는 다른 방송에서 다루겠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을 봉화 내려가자마자 사찰하기 시작하는 그 부도덕함도 보이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명박의 이런 험한 꼴로, 사실은 이명박 씨 어제 본인의 자택에서 차에 타는 순간 외부에서 보일 수 있는 마지막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20, 30년 지나서 지병 같은 게 있어서 도저히 감옥 생활을 못할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사실상 나오기 힘들다고 봅니다. 물론 단서가 하나 있어요. 정권이 바뀌지 않아야 되죠. 정권이 바뀌면 사면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의 전략은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정권을 되찾아서 박근혜, 이명박 사면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38년 후에 본다 이거죠? 그렇죠. 그때 내가 살아있을까 싶어. 네, 아무튼 역대 대통령이 줄줄이 구속되는 아픔입니다만 적폐청산의 과정이고, 문제는 이런 것을 예전 같으면 막 정치 보복이다, 구속돼서는 안 된다 이런 여론도 있을 법한데 전혀 그런 여론이 없이 적폐청산에 박수 보내주고, 그런 점에 대해서 참 우리 문재인 정부가 잘해 나가고 있다 싶어요. 국민들이 더 놀라웠다고 저는 봐요. 네, 국민들이 그렇죠. 안 속아 넘어가는 거죠. 옛날 같으면 막 여론 조작해서 뭐 구속하면 안 된다, 2명의 대통령을 어떻게 구속하냐,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올 법한데 전혀 그런 건 없잖아요. 예. 세트로 구속되는 게 저쪽에 이제 전통이 되겠어요, 이제 앞으로. 전두환도 되고 이명박근혜. 자, 기쁘면서도 한켠에서는 좀 가슴이 아리는, 그러나 국민들 마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일제청산 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악한 사람은 정의에 의해서 법의 심판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역사가 청산돼야만 똑같은 범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강기정 의원님은 그 악마가 감옥에 갇혔으니 앞으로의 인생은 탄탄하게 열릴 것이다. 아멘. 강기정 의원님께 새나리 운빨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광주에 조심히 내려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기 위해서, 증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자기를 도왔던 수많은 그냥 시민들을 이렇게 증인으로 불러요. 한 60명 이상을. 그 증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러지 말아달라. 그냥 깨끗이 인정할 거 인정하고, 인정하면 증인을 안 부르거든요. 꼭 인정이 안 되니까 자꾸 이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죄를 받을 건 받고 끝내야지. 이걸 끝끝내 재판을 끌고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영장 실질 심사를 할 때도 이명박 씨가 안 나가겠다고 했대요. 이제 뭐 실제로 박근혜처럼 영장 실질 심사에 나가서 오랜 시간 동안 소위 쪽을 파느니 결과는 어떻게든 똑같다. 영장 실질 심사를 나가건 안 나가건 구속은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 그냥 그 절차를 간소하게 하자, 이런 전략이었다고 하는데, 질문은 뭘 드리고 싶냐면은 재판 나오냐?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에 안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 재판 거부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할 겁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와서 할 이야기가 없었던 거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재판에 나와도 할 이야기가 없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례를 따라갈 건데, 따라가면 죽습니다. 이것은 박근혜를 따라가면 안 되고, MB는 그런 점에서 박근혜를 따라가지 말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빨리빨리 인정할 건 인정해서 죄의 결과와 상관없이 국민들한테 정말 저 사람은 반성하고 있다, 정말 저 사람은 뉘우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만 될 겁니다. 괜히 박근혜 따라서 재판 안 나가고 변호사 선임 안 하다가 38년 큰일 납니다. 38년. 어디서 나온 건 겁니까? 아니, 38년. 박근혜 38년 아닌가요? 아니, 30년이죠, 30년. 아, 30년인가요? 네. 구형만. 구형만. 아이고, 죄송합니다. 왜 갑자기 38년 하시니까 이상하게 그 숫자에 욕을 집어넣으시는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38년. 저는.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정치인이? 8년을 그냥 제가 38년이라니요. 마음속에 들켜버렸습니다. 자, 농담인 알고요. 근데 어저께 이명박 씨가 친필 입장문이라는 걸 페이스북에 뜬금없이 전날 써놓은 거를 이제 올렸어요. 예. 구속영장 발부된 게 22일 날 예. 11시, 밤 11시고,
그 전날 새벽, 예. 21일 새벽에 예. 구속을 예감한 듯 써놓은 것이 있는데 예. 사실 이건 거들떠 보고 싶지도 않아요.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지만 어떤 심리 상태인가를 보기 위해서 잠깐만 볼게요. 아, 이거는요. 제가 마차님한테 읽으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마차님이 읽으면 진심이 돼버려요. 좀 진심 아니게 읽어볼 수 있잖아요. 아, 그래 봐요. 마차님. 진심 아니게 한번 읽어봐요. 도중. 너무 어려운 걸 시켜. 지금 이 시간 누굴 원망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 거짓. 갑자기.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면 기업에 있을 때나 서울시장, 대통령직에 있을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거짓. 잠깐만요. 거짓. 거짓도 거짓이지만 이런 얘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기 범죄 사실만 없다면. 근데 범죄 사실은 너무 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울시장이나 대통령직에 있으면 비리만 했겠어요. 어떤 사람은 다 자기가 어느 정도 해야 될 일은 다 하지. 그래서 자기 죄를 자기 업적 같은 걸로 덮고 싶어하는 심리예요, 이게. 특히 대통령이 되어 정말 한번 잘해봐야겠다라는 각오로 임했다. 거짓. 아니, 잘해봐야겠다는 각오라는 게. 잘 벌어봐야겠다. 아니, 앞에가 괄호로 열고 비리를 뭐 이런 거고. 자, 다음이요.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절연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오늘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오늘 새벽 0시 18분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가 서울 동부구치소에 들어섭니다. 이때부터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서 미결수인 구치소 수용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이름과 나이 등 신분 확인을 거쳐 간단한 신체 검사를 마친 뒤 구치소 생활에 필요한 수의와 물품 등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동부구치소장의 안내를 받아 왼쪽 가슴에 수용자 번호를 달고 수용기록부용 사진, 이른바 머그샷을 촬영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게 주어진 수용자 번호는 716번. 앞으로 구치소 내에서 교도관들이 대통령님이나 이름 대신 이 전 대통령을 부르게 될 공식 호칭입니다. 이렇게 수감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친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 12층에 마련된 독방에 안내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머물게 될 독방은 화장실을 포함해 13제곱미터, 약 4평 규모로 텔레비전과 침구류, 테이블이 비추돼 있고 간단한 샤워시설도 추가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12층 해당 라인은 모두 비워 이 전 대통령이 일반 수용자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했고 이 전 대통령 전담 교도관도 지정된 상태입니다. 구치소 측은 상대적으로 넓은 독방과 전담 교도관 외에는 모두 일반 수용자와 똑같은 처우를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수감 첫날 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뒤척이는 불면의 밤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오열했던 아들 시영 씨 등이 구치소를 찾은 장면이 목격됐지만 연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누굴 원망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 구속되기 하루 전 작성된 12문장의 석 장짜리 자필 입장문은 스스로에 대한 자책으로 시작됩니다. 과거 잘못된 관행을 끊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현재의 국민 눈높이에는 미흡했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본인의 혐의가 범죄라고 인식하기보다는 과거에서 이어진 잘못된 관행이었다는데 방점이 찍힌 표현으로 풀이됩니다. 그나마 현 상황에 대한 스스로의 자책이나 회한은 여기까지입니다. 뒤이어 지난 10개월 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본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를 겨냥하고 있는 검찰 수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냅니다. 수사 과정에서 아랫사람의 일탈이라며 측근들과 선을 긋던 모습과는 달리 휴일도 없이 일만 했던 사람들이 자신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필 입장문 어디에도 불과 1년 만에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의 구속이라는 참담한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에 대한 미안함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는 말로 현재의 수사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복잡한 심경과 법정 투쟁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MB 수사에 대한 스탠스는 MB는 우리 당을 탈당한 분입니다. 둘 다 똑같이 당 차원에서 대응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제 자유한국당은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이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다며 정치 보복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홍준표 대표도 오늘 페이스북에
오로지 주군의 복수를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적폐청산의 미명 아래 정치 보복하는 것이라고 국민들은 보지 않을까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홍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알진 못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18개 혐의 중에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총선 공천의 대가로 4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적은 없습니다. 대신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만 반복했습니다. 어제 이 전 대통령의 자택에는 권성동, 김영우, 장제원 의원 등 옛 친이 없지 않았다. 이 부분이 좀 불만족스러웠는데 많이 나는 정치를 어느 정도 잘했다고 자부하는데 그중에 티끌 정도의 잘못이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오늘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때는 이런 게 관행이었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서 좀 억울하다는 심정을 이렇게 에이씨. 재임 중 세계 대공황 이래 최대 금융 위기를 맞았지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이때 이 금융위기 맞았을 때 지금 이때가 2009년인데 정세균 대표하고 이명박 그 대통령하고 영수회담이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그때 배석을 했잖아요. 네. 그때 같이 뻔히 앉아서 MB 눈을 쳐다보면서 저 아십니까? 제가 MB 당신의 위장 취업과 여러 가지 그 김윤옥 불법 돈 수수한 거 폭로한 사람입니다. 저 아십니까? 하고 마음속으로 물어봤던.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왜요, 의원님? 그 박영선 의원이 BBK 관련해가지고 네. 무슨 토론회에서 이명박 씨랑 이렇게 복도에서 이렇게 마주치는 상황에 그때 기억나시죠? 뭐 그러면서 약간 원쟁이 있었어요. 그 일설에 이명박이 했다는 이야기예요. 전현이 미쳤나? 이렇게 주위에서 이렇게 그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현직일 때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나가지고 토론회 할 때요. 아, 선거 나왔을 때요? 나와서 토론회 할 때 선거 캠프에도 이제 박영선 의원도 있었을 테니까. 네. 근데 그 영상이 있는데 영상 속에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 말은 묻혔는데 전현이 미쳤나 했다는 그 설이 있는데 만약에 아까 그 말씀을 속으로 하지 않고 밖에 청와대에서 했으면요. 그래서 직접 들었을 겁니다. 아니 원탁에 청와대 원탁에요. 대통령 안고 우리 정세균 대표 이제 그때 우리 민주당 대표였으니까 회담 끝나고 이제 다시 정리하기 위해서 대통령 안고 우리 정세균 대표 안고 비서실장 제 안고 또 그때 비서실장이 그렇게 4명이 앉아서 이제 회담 이후 구술을 하는데 이제 빤히 쳐다보면서 제가 속으로 겉으로는 못 물어봤죠. 알겠어요, 저.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영포 빌딩. 영포 빌딩 가서 그런 이야기를 속으로 물어보고 있었죠. 박영선 의원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 그런데 BBK 사건 덮어준 사람이 홍준표잖아요. 예. 자기 입으로도 이야기했었고. 그렇죠. 내가 이명박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어줬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가짜 편지 사건도 수사가 돼야 된다는 거고. 그렇죠. 가짜 편지가 그때 분명히 가짜라는 게 확인됐는데 지금 맞아. 그 수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돼야죠. 이제 어차피 BBK 이야기를 하면은. 그리고 지금 금융위기 같은 이게 왜 여기 지금 등장하냐면은 처음에 왜 자기 그 사무실에서 국민 기자회견 기침회견. 기침회견. 좋아요, 저 표현죠. 그 기침회견 할 때 뭐 4대 강인에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자기의 업적이라고 볼 수가 없어서 자기가 금융위기를 극복한 것이 유일한 업적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건데 참.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이야기 하다가 옆으로 빠졌네. 이 금융위기를 우리 야당에서 당시에 우리 정세균 대표 시절에 조건 없이 이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 도와줬어요. 그때는 정말 우리 민주당 내에 생각을 달리한 분도 많이 있었는데 이 위기 앞에 혼연일체로 야당이 동의해줘서 여러 가지 국정과제를 풀 수 있도록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줬는데 그런 거에 비춰볼 때 지금 우리 야당은 홍준표 당이죠. 야당은 아무것도 돕질 않아요. 명분이 있어도 안 돕고 명분이 없는 건 더더욱 안 돕고 정말 그런 거 보면 이 야당으로서 전혀 자질이 없는 집권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쪽 야당은. 이승만, 다음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근혜 이렇게 무대기가 있어요. 사람은 달라질지는 몰라도 전두환 노태우가 한 묶음이고 그래서 32년 만에 전직 대통령이 동시 구속되는 뭐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처럼 이들이 정권만 잡으면 탈이 난다. 이거를 우리가 적나라하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뒤에 한번 또 읽어보십시오. 위기 극복을 위해 같이 합심해서 일한 사람들, 민과 관, 노와 사, 그 모두를 결코 잊지 못하고 감사하고 있다. 회계 의원들이 집결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한국당의 정치 보복 수사 주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워하던 사람인데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묘합니다. 이제 나는 누구를 쫓아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에 조금 기분이 묘합니다. 인제에 이명박이 구속된 거는 이제 시작이에요. 굳이 했다고 하면 5분의 1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다스가 누구 거냐 이 부분만 밝혀졌지 진짜 이 권력을 가지고 했던 나쁜 짓들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진짜 거대한 비자금의 저수지가 잠자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찾아야 돼요. 이명박은 돈의 신입니다. 돈을 뺏어야 이 사람은 진짜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감옥에 가서도 돈만 안 뺏기면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해. 2년 동안 썼고 돈을 몇 조 벌면 이건 얼마나 잘한 거야. 자자손손 돈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사실 4대 강도, 자원외교도 그리고 그 많은 권력을 가지고 이권을 취했던 것도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이제 시작이죠. 일단은 아까 이명박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을 다 버스에 태워서 감옥에 보내고 싶어요. 그 사람들이 그 마피아 집단, 이 대한민국이라는 권력을 잡아서 이 권력을 가지고 이권을 쟁탈한 그 범죄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검찰에 불려가서 다 이명박을 가리키고 이명박을 불고 나가서 자기네들은 다 살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다 모아서 버스에 태워서 무상급식행 그 버스에 태워드리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네, 각하 편히 쉬십시오. 가시는 길은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곧 변호사비도 제가 해외에서 찾아다가 바치겠습니다. 그러니 편히 쉬십시오. 이명박 각하 감옥에 가서는 제발 예수 믿으세요. 돈만 믿지 마시고. 밤에 이명박 씨가 구속됐습니다. 기분 묘하시겠습니다. 글쎄 그렇게 막 박수치고 그런 느낌이 안 되더라고요. 좀 잡잡하고. 그렇죠. 네, 저도 수감되는 그 장면을 쭉 지켜봤는데 우선 역대 대통령들이 이렇게 늘 사법 처리되고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로는 참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고 또 하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저는 일찌감치 정말 대국민 사과를 좀 하고 고백을 좀 하고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다 싶었던데 끝끝내 오리발 내밀고 아무것도 협조를 않다가 결국 가장 안 좋은 불행한 상황까지 간 것이 너무너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돌발로 생긴 사건이라 그러면 충격파가 클 텐데 10년 동안의 수건 사업 같은 거였어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우리 같은 불의의 인간형이 그런 사람들인가 봐요. 속 시원하다, 통쾌하다 이건 두 번째 문제고 그 앞에 한켠에 씁쓸한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 사람 동정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죄를 진 사람이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가주면 유무지를 떠나가지고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자로서 국민들한테 주는 상처라는 게 있거든요. 그 감정을 어루만지지 못하는 그 리더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구속을 바라던 많은 사람들도 처벌을 바라고 구속을 바라던 많은 사람들도 한편에서 그냥 이거 박수칠 일만은 아니다 이런 느낌이 대부분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시 이명박 씨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생중계로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자의 사실은 체포 순간이거든요.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전직 대통령을 체포해도 된다. 체포하라. 라고 법원이 결정을 내려준 거잖아요. 네. 그래서 부장검사 2명이 이명박을 체포하러 갑니다. 영장이 발부가 됐으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이명박 씨 나와서 주차장 문에 차 타고 올라가고 이명박 씨가 나오고 짧게 몇 사람과 악수를 하고 그리고 차에 타서 이제 가는데 일단 재밌는 장면 몇 가지. 하나는 자녀들이 다 나와서 배웅을 하더만요. 그 지점은 저는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이 막 그 발 동동 구르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개인적 감정으로는 연출된 어떤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특히 이시영 같은 경우는 외아들이에요. 그 외아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눈물 짓는 장면을 보는데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모습 동정심 유발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배웅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독립운동하다가 잡혀가는 상황이 아니면 비리로 잡혀가는 거잖아요. 근데 자식들이 거기에서 눈물 같은 걸 보이기 시작하면은 이게 본질이 흐려진다는 측면이 있어요. 정정당당한 법의 심판을 받으려고 가면 그런 모습 없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 만약 저런 경우에
집에 다 남겨두고 혼자 당당히 담담히 나왔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져요. 저도 그런 생각은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연출이죠. 그 장면을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녀들을 연출시켰다. 그건 좀 더 좀 비인간적인데요. 그러니까 만약 그렇다면. 마지막 인사는 얼마든지 안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측근들보다 더 관심 가는 스포트라이트가 자녀들일 텐데 나와서 그런 슬픈 표정을 짓고 뭐 발 동동 구르고 하는 모습은 의도된 연출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썩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예. 김윤옥은 문 안에서 남편을 붙잡고 대성통곡을 했었다고. 한국인의 정서가 그래요. 아무리 사악한 독재자라고 해도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약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퇴임 1852일 만에. 사실은 이 수사가 박근혜 때 이루어졌어야 되는 수사잖아요. 그렇죠. 지난 정부에서 전 정부에 대해서 불법이 있으면 해결됐어야 하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권을 창출시켰던 원세훈이나 국정원, 국가 권력을 용인하고 동의해줬던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이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 권력이 박근혜 정권을 만드는데 동의하거나 암묵적으로 동의하거나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고 봐줬던 거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둘이를 한꺼번에 사법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이 있고요. 예. 근데 놀라운 것은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법원의 증거 기록 157권, 페이지로는 8만 쪽이거든요. 진짜 놀라운 것은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의원님도 감옥 가보셨죠? 이런 종류는 안 가봤습니다. 아니 어쨌든 가보시잖아요. 이런 종류로 안 가봤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네. 독재와 싸우다가 이렇게 가신 건데 감옥에 그런 권력자가 갇히는 순간 사실은 법물 터지듯이 계속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8만 쪽짜리인데 앞으로 나올 또 여러 가지의 어떤 사건들은 80만 쪽이 될지 8만 쪽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명박 씨가 재판을 시작하게 되면 예상되는 증인만 5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예상되는 증언만 500명에 이르고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제 밤에 11시쯤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데 검찰 부장 검사 2명이 체포로 간 시간이 12시 넘어서인데 그건 뭐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 기소를 20일 안에 해야 됩니다. 구속을 하면. 그 20일 안에 기소를 하려면 하루를 까먹으면 안 되는 거죠. 11시에 구속영장 발부되면 바로 가서 체포하면 안 되고 1시간 텀으로 하루가 더 날짜가 있기 때문에 12시 2분에 정확하게 체포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구속이 됐는데 이 500명의 증인을 재판정에 부를 것도 아니고 또 앞으로 수많은 어떤 추가 증거들이 이제 제시될 건데 이런 문제를 역사적 판결과 기록을 위해서 증거를 남기고 증인을 부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깨끗이 본인이 인정하고 더 이상 주변에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사건 중에 이제 제 주위에도 과거에 한 분이 있는데 그분 제가 면회를 가서 그랬어요. 그분은 이제 본인이 잘못 때문에 이제 구속이 돼 있는 상태에서 본인의 잘못을 변호하